이렇게 위험한 곳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딜까요? 지정학적 위치. 2022년 제일 위험한 지역은 지금 뉴스 나오는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이 지금은 2022년 2월달, 3월달에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은 계속해서 위험해질까? 우크라이나 지역은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이거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하고 관계가 있죠. 21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러시아 20세기부터죠. 러시아의 팽창 정책이 19세기, 20세기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전 세계에 싸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제 동유럽 지역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남하하려는,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조선이죠. 조선 또 역시 러시아의 팽창 정책하고 맞물려 있었죠. 러시아가 이제 힘을 잃었던 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팽창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힘을 잃었던 그 시기에 이쪽에 동유럽 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친서방 쪽으로 가서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입지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는데,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러시아가 그건 방관할 수 없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는 우리 같은 러시아 아니야? 같은 민족이잖아. 너희들이 배신 때리면 안 되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는 외교가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친중할 거냐 친북할 거냐, 아니 친중할 거냐 친미할 거냐, 여러분들은 친미할 거예요? 친중할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하면 친중할래요? 친미할래요? 우크라이나가 막 딱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친러할까 친서방할까? 아니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러시아랑 가까워. 소비에트 연방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큰형님이 우크라이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거든요. 1930년대는 대학살도 있었고, 어쨌든 자기네들 많이 뺏겼어. 여기에 있던 많은 군사시설을 다 이제 분리하면서 독립하면서 다 빼갔잖아, 러시아가. 그리고 한 번씩 크림반도 하고 돈바스 지역에 좀 내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내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친러도 있어. 한 20, 30%는 친러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친러냐 친서방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반러주의자예요. 반러주의자. 이 러시아 때문에 죽겠다, 우리나라 힘들다. 그것 때문에 또 대통령 됐어요. 이제 연예인이었는데, 탤런트였는데 그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아주 시원스럽게, 모든 국민 배우지, 국민들이 너무 좋다, 저렇게 시원스럽게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당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그래서 대통령 당선한 사람이거든요. 이 앞전에도 대통령들도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 러시아에게 계속 반기를 들면서 반러를 외친 거죠. 러시아. 지금도 역시 반러를 외치고 있어. 왜 서방 국가 우리 안 도와주고 있어? 우리 좀 도와줘. 자꾸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역할을 좀 해서 자기네 나라를 전쟁으로 내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형님 좀 물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러시아 형님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런 외교를 전혀 하지 않고 외교력용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치로 그렇게까지 뭐 위험한가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세계에서 1, 2위 위험한 화약고 중에 하나죠. 중동도 있죠. 중동은 이제 이슬람에 이스라엘까지 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자원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돈이 여기에 낑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이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고, 또 이라크는 그 전에는 이제 수니파 비슷했는데 요즘에는 시아파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 사이가 좀 애매하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만들고 생기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중동 정쟁을 막 했잖아요. 중동 이슬람 국가들하고 막 싸우고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서로 친해. 그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는 적고 나라는 크지만 이란하고 대적하니까 뭐 어쨌든. 근데 여기 또 시리아가 또 있잖아요.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그것도 러시아 팽창 정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러시아의 쪽에 시리아에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여기다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리아에 계속 어떤 정치 펌프질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 러시아하고 중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런 재작년에 싸우기도 전쟁도 하긴 했는데요. 이 중동도 이제 화약고,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보다는 여기가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이 전체 정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 아직도 위험하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셰일 오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에너지, 지금 원유 생산량 1위 국가는 어딜까요? 사우디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미국일까요? 원유 생산량 최고, 세계 1위 어딜까요? 미국이 1위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사우디예요. 1위하고 2위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3위 사우디는 조금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팍 다른 나라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곡물 수출도 세계 1위지, 금융도 세계 1위지, 뭐 다 1위 아닌 게 없어 막. 그런데 셰일 오일이 2000년대 들어와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캐내면서 사우디 이쪽 중동 쪽에서 좀 발을 빼는 분위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하고 여기서도 뭐 철군하고 뭐 군사를 좀 빼는 분위기라서 예전보다도 이쪽 중동 지역의 위험이 약간 낮아졌다. 여기 이제 중동 지역에 이란이 주적이죠. 미국의 주적 중동. 이란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핵 개발을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란을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건 전략적으로 이란을 제재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란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너무 상승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1배럴에 $100 될 것 같아, 원유가. 그러려면 미국도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주가가 막 요동치잖아.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모르니까. 금리 인상은 빨리 인상하는 이유가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그 인플레는 어디서 왔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그래서 인플레가 심하다. 여러분들 그 시장 가면 정말 많이 비싸졌죠. 그 중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이유 중에 기름값이 제일 원인이 한 30% 정도는 기름값이 차지해요.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러니 이 기름값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리냐? 이란도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이란 기름을 안 갖다 써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란 기름 정말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을 써.
더 많이 써, 이 미국의 오일을. 근데 이란을 이제 이란 핵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재를 좀 풀고 이란 거를 조금 세계 기름 연유 시장에 좀 풀어줘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렇게 시아파 순위파가 서로 좀 좋게 지내면 좀 평화로워지겠죠. 여기만큼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대단한 게 한반도죠. 한반도는 예전에는 대한민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 예전에는 북한이 더 중요했어. 근데 지금은 북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도 참 중요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북미 회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대통령도 어떤 역할, 특히 문 대통령이 역할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올려놨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고 또 그냥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장하는 국가로 기술로 성장하고 농업도 성장하고 상업도 성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IT 분야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일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듯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생산 기지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가느냐 친미로 가느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우리가 뭐지? 무슨 보트라고 그러지? 무슨 보트라고 하잖아. 선거할 때 보면 캐스팅 보트.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약간 캐스팅 보트처럼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붙으면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나고 또 대한민국이 너무 친미로 가면 또 중국도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그런 우리도 힘들어지죠. 어떻게든 둘 다 힘들어. 다행히 지금까지 현재 대통령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하고 있죠. 아마 미국과 중국도 다 그런 역할을 원할 거예요. 미국도 너무 친미로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와 이렇게 꼭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균형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평화적인 위치에 있는 한반도지만 이렇게 북한하고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한국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세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다 성장한 거 아닌가? 성장이 끝난 게 아닌가?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산 하나가 인구 구조예요. 출산율이 너무 저하돼서 지금 중위 연령이 45세 가까이 되고 있어요. 중위 연령이라면 대한민국 5,200만 명을 쭉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44세라는 거지.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2000년도는 31세였어요. 2000년도. 20년밖에 안 지났어. 20년 전에는 31.5세가 딱 가운데였다고. 31.5세가 가운데라는 말은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40대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50대가 이끌어갈까요? 60대가 이끌어갈까요? 나이를 생각하면 미래 산업은 20, 30대가 주축,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10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참 중요하죠. 미래를 이끌어갈 때. 그런데 그런 인구는 별로 없고 지금 중위 연령이 44세라는 좀 약간 두렵지 않아요? 일본은 한 50세 정도 돼. 일본이 1990년대 초가 이제 경제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요. 그때 경제 구조가 딱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끝났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거랑 묘하게 일치해요. 계속 성장이 멈추고 저성장이 계속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도
인구 구조가 정점을 하고 중위 연령도 점점점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것도 어쩌나 참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차기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분포를 고루고루 분포시켜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장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야. 그 리스크를 대체하는 게 이제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술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기술로. 지금 기술로 성장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 기술의 성장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 거라는 한 물음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역은 지금 안정화돼 있는데, 지금 어떤 후보는 이제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러고,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야, 이러면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험을 조장하잖아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외교를 잘해서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독일, 영국, 프랑스랑도 잘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큰 대국이 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에너지랑 관계가 있죠. 세계 원유 생산량의 1위, 2위 거의 뭐 러시아, 미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로 가요. 거기는 파이프로 심더라고. 겁나 부럽더라고. 우리도 파이프로 심어서 이렇게 또 오면 그럼 에너지가 좀 쌀 텐데 우리는 배로 싣고 오잖아요. 막.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본의 아니게 섬나라가 돼가지고 철도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가스관을 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북한하고 얘기가 잘 되면 러시아부터 해서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좀 갖고 오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야.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하는 가스관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통해서 가는 가스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 있고요. 독일이 참 지정학적으로 나쁘진 않죠. 위에 그 대서양을 맞대고 있죠. 또 뭐 나라도 크고 인구 한 8천만 명 정도 돼요. 기술력 좋죠. 그런데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름이 별로 안 나니까 러시아에서 다 받았어요. 자원의 한 60%를 러시아에서 받았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는 옛날에 전쟁도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독일이 러시아를 반대 별로 하지 않아. 좀 약간 중립적인 외교를 하고 있죠. 독일이 좀. 여기 보면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에너지 쪽으로는 역시 전부 다 러시아예요. 수입. 이쪽에 있는 유럽의 한 30-40%? 에너지 30-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가스관이 일로도 가죠. 이게 부족하니까 독일은 여기에 바다로 해가지고 북해 바다로 해가지고 가스관을 연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독일은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가장 빨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나라거든요. 풍력 에너지, 또 지열 에너지, 무슨 이제 재생 에너지 이거 가장 빨리 하긴 했는데 그래서 원자력을 빨리 이제 없앤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거 가지고 재생에너지 가지고 다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이쪽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는 그게 또 무기죠. 이제 우리가 에너지 끊으면 너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그것이 러시아가 가장 큰 가진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에너지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안정을 시키면서 러시아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 이쪽 중동에도 위협이 되고 좀 서유럽 이쪽에 동유럽 이쪽도 위험이 되고 뭐 다행히 중국하고는 러시아가 이제 근래에
그 카자흐스탄 얼마 전에 폭동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카자흐스탄에 군대를 이제 들여가지고 카자흐스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눌러놨어요. 러시아가 지금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그렇죠. 벨라루스도 지금 거의 내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죠. 우크라이나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크라이나랑은 지금 저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갑자기 없어졌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국제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도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이 유리할까 중국이 유리할까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G1, G2 해가지고 미국, 중국이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한데 지정학 위치로 보면 미국이 더 유리할까 중국이 더 유리할까? 어떻게? 중국이 유리할까? 미국은 여기 아메리카에 이렇게 있고 중국은 여기에 대한민국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에는 해상과 육로와 해로가 이제 있어요. 길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길이고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두 번째가 자원이에요. 자원, 길, 사통발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길은 해상이 더 유리할까, 육상이 더 유리할까? 해상이 훨씬 더 유리해요. 무역의 대부분이 철도로 가지 않고 바다로 배로 가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사통발달. 지금 중국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베트남이 있잖아요. 여기 대만 있고 여기 오키나와 여기 일본하고 그래서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대만, 오키나와, 대한민국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마음대로 뻗어나가요. 이쪽은 다 육지잖아 또. 여기 이 밑으로는 미얀마로 맡겨 있고. 그래서 해상으로는 불리해. 여기로 육로로 가면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스탄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미국은 완전 개꿀이지. 태평양 전부 다 품을 수 있죠. 대서양 이쪽 양쪽 바다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공모함도 많고 잠수함도 많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항공모함과 잠수함으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전 세계를 그냥 누비면서 자기네 나라 땅처럼 전 세계 바다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해양으로 미국이 지정학적 위치에 훨씬 더 낫죠. 뭐 그다음에 자원으로 놓고 보면 자원도 미국이 훨씬 더 나아요. 아까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세계 1위 미국이죠. 곡물 수출 세계 1위. 미국은 평원, 페레리 평원 하면 세계 3대 평원이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곡물, 또 농사 짓는 기술도 좋아. 그리고 미국은 강들이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들이 옛날부터 미국은 철도를 별로 놓지 않아도 됐어요. 이 강이 다 이쪽 바다 이렇게 흘러나는데 그 강을 이용해서 이제 강 수로로 이렇게 물류 이동을 해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찍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짧은 역사에 빨리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해로 그 수로 강으로 이어서 하는 이제 그런 이게 우리나라는 해로가 있긴 한데 그래서 해상국가로도 유명하잖아요. 거북선도 만들고. 근데 육로로는 참 애매해요. 서울에서 강이 부산까지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낙동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한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로의 길들은 제대로 가꾼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래에 이제 고속도로 팡팡 뚫었지. 경부고속도로가 최초였어요. 최초. 경부고속도로가 최초였고 그전에는 겨우 국도 조선시대는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 겨우 있고 그것도 비 오고 나면 뭐 좀 그렇고 우리나라는 육로가 참 취약했던 곳인데요.
중국은 이제 실크로드 해가지고 저 사막 지역을 이렇게 쭉 이제 저쪽 그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서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있고 또 바다 이렇게 쪽으로 가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치로 대한민국만큼 또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팽창 정책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일대일로에서 팽창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육로로 가는 실크로드가 있고 해로로 가는 일대일로가 있는데 그게 남중국해예요. 이쪽으로 해서 베트남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 말리카 해협에 있잖아.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말리카 해협으로 가요. 우리는 싱가포르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싱가포르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대단한 도시거든요. 도시국가인데 어마무시하거든요. 싱가포르. 금융도 아시아의 금융 허브예요. 굉장해요. 홍콩보다 싱가포르가 더 대단해. 근데 왜 그러냐? 지구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물동량들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일본 물동량이 이 남중국해, 베트남 밑으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을 지나서 이제 싱가포르 앞바다로 말리카 해협으로 쑥 해서 인도양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는 중국이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베트남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남중국해다 무슨 해다 뭐 이러고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조그만 섬도 아닌 데를 시멘트로 공고리를 쳐가지고 섬으로 만들고 거기를 기지로 만들고 하는 그 이유도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좁아. 여기 남중국해를 가서 이렇게 가야지 그 인도양으로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리카 해협에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안정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싱가포르를 비롯한 그쪽에 안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 중요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 나라들의 강대한 뭐 이렇게 중국이 저렇게 강하고 미국이 저렇게 강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강하고 영국이 저렇게 강하고 일본도 강하고 이렇게 강했던 것들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위치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마음으로 놓고 봐도 마음에도 마음 지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지도를 잘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는 108가지 나라가 있는데 108가지 나라 중에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화 강대국이에요. 얼마나 커요. 썩내는 거 큰 강대국이거든요. 욕심. 108나라 중에 욕심도 강대국이에요. 욕심하고 뭐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중에 화하고 욕심 이런 것이 엄청 강대국이라고. 기쁨, 자비, 지혜 이런 나라들이 성장해야 되잖아.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와 자비, 기쁨, 나눔, 함께하는 나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영향력을 더 주고 이걸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걸 성장시키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돼, 저절로. 이거는 줄이고 이거는 더 넓혀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혜와 자비가 허브가 돼야 돼요. 마음 쓰는 마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화와 욕심이 마음 통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따르고요. 이것이 마음의 어느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울이 더 커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고독이 더 커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외로움이 더 커지기도 해요. 우울과 고독, 외로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들은 작은 나라에서 어떤 감초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화와 욕심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나라로 그냥 중소 나라로 있고 큰 나라는 지혜와 자비, 나눔, 기쁨, 평온 이런 것이 큰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큰 이런 좋은 것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불하세요.